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장미셸 우그르리앙의 세 번째 뇌,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모방 욕망에 숨겨진 관계 심리학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르네 지라르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 또한 이 르네 지라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신경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이다. 파리에서 의학 공부를 마친 뒤 데카르트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와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소르본 대학과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심리학 및 신경정신의학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파리 아메리칸 병원 의사협회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기관의 설계 도면을 매우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뇌를 세 가지로 분리했지만 실제로 뇌는 수십만 개의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구성체라는 것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뇌, 세 번째 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은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실제 뇌는 하나의 구성체라는 거죠. 그 점을 먼저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각기 다르고 각자 사정도 다르다. 그러므로 일반어와 체계화는 도식적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자신이 관찰하는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확신 속에서 치료 행위를 하게 해주는 참조 틀이 없을 경우 젊은 정신의학자는 정신병 환자, 신경증 환자 혹은 성도착 환자를 대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뇌, 두 번째 뇌, 세 번째 뇌 이런 것도 도식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일반화와 체계화 이런 도식화 같은 것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100% 이게 포착은 못하겠죠. 도식화라는 것 자체가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틀 자체가 없을 경우 현상을 개별 현상으로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지침이나 어떤 참고할 수 있는 교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조 틀이 중요하지 않을까. 도식화도 불완전하지만 필수적이다라는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책의 내용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정상적이거나 병리적인 모든 심리 현상은 이성과 감정의 일치 혹은 대립, 조화 혹은 부조화를 통해서만 설명되었다. 하지만 나는 제3의 뭔가가 인간의 정신 현상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게 관계, 상호성, 모방 같은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성, 그리고 감정, 이걸로 이제 사람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거죠. 그 관계성은 모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생각이나 감정이 작동하기 전에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장치가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떤 추측이라던가 이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실제로 신체상에 그런 장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거울신경 체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런 연구 결과에 토대해서 이 책도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모방을 기본으로 하는 관계 기능은 감정 기능과 인지 기능을 촉발하는 동력이다. 암시와 모방은 자아 간 관계의 왕복 운동이고 상호성이라 불리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그러니까 사람 간에는 이제 상호성이 작용하고 있는데 한쪽 A라는 사람이 B에게 암시를 주는 역할을 하고 B는 그 암시를 받아서 A를 모방하는 그런 서로 간의 상호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숨쉬는 공기처럼 도처에 존재합니다. 이런 상호성은. 그리고 이런 상호성을 통해서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호성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손 내밀기를 거부하면 다른 쪽도 바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꺼져 이 망할 자식아 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거나 관계를 맺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지라르의 이제 저서죠.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모방이 어떻게 경쟁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면서 르네지라르가 모방과 경쟁을 연계시켰다. 이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욕망이 모든 형태의 경쟁과 폭력의 뿌리라고 주장했다. 근데 만약에 욕망하는 대상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이 두 사람 간에는 우정이 꼽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한 사람밖에 소유할 수 없다. 한 사람밖에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을 가깝게 해준 모방 관계는 경쟁 관계로 변하고 우정에도 금이 갈 것이다. 뭐 이제 두 사람이 같은 남자를 좋아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르네지라르 우리가 했던 사랑을 잘 분석해보면 우리는 여자를 얻기 위해 싸울 다른 남자라는 평형추가 있을 때에만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형추가 없어지면 여성의 매력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모방 본능이 있으니까 모방 욕망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그냥 대면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모방해서 나도 그 사람을 욕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감정을 다룬 철학자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피노자거든요. 그래서 이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거나 원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좋아하거나 원하거나 싫어하면 계속 더 좋아하거나 원하거나 싫어하게 된다. 이 정리의 증명에는 타인이 좋아하나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일한 대상을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관용보다는 복수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모방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 신경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 모방 욕망을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뒷받침하는 게 이제 거울 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촐라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방, 학습, 몸짓과 구두 소통이라는 다소 복잡한 형태의 행동들도 거울 신경 체계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타인의 감정 반응을 이해하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은 거울 특성을 지닌 영역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행동과 마찬가지로 감정 역시 즉각적으로 공유된다. 그래서 이 거울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개별화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거의 모든 신경세포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활성화되는 거울 기능을 갖고 있는지는 밝혀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단지성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A뇌와 B뇌는 무언가에 대한 동일한 반응을 내놓게 되고 이때 두뇌 사이의 거울 신경세포의 작용으로 공감 능력이 생겨나 두 뇌의 공통점을 가진 세 번째 뇌 AB가 생겨난다. 자아 간 관계를 지배하는 조화와 응집력이 A와 B의 첫 번째 뇌를 단순하게 합하는 대신 세 번째 뇌 AB의 에너지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 조화는 A와 B의 첫 번째 뇌와 두 번째 뇌로 확장되어 첫 번째 뇌의 인지 능력과 상상력을 높이고 두 번째 뇌의 긍정적, 정서적, 감성적 에너지를 강화해 서로의 협력을 유쾌한 것으로 만든다. 자아는 타인이며 타인이 시기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것. 인간도 유전적, 정신적으로 서로를 빚어 자아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했습니다. 사실 인간이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신화에 저도 이제 매몰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 또 혼자서 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히 내가 이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거죠. 인간이라는 조건에 맞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다른 사람을 욕망하고 모방하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사람들 혹은 나에게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모험을 자극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때에만이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골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서두만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한 20% 정도만 이제 커버를 한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 사람이 이 모방 욕망,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환자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떠한 경험들이 있는지,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이제 뒤에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르네지라르를 이제 말씀을 들었었고, 르네지라르의 이 모방 욕망이 어떻게 경쟁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또 이제 사업 분야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성공한 사람이 이제 피터 트리라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사업가가 있죠. 제로 투 원이라는 책도 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남들과 경쟁하지 말고 아예 블루오션으로 나가라. 그런 게 이제 피터 틸의 이제 주요한 주장인데요. 반면 이 책은 똑같이 이제 르네 지라르의 모방 욕망을 가지고선 다시 이제 심리학, 정신의학 쪽으로 가져가서 적용시키고 또 거기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지적인 체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약간 뭐 서두의 내용만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